안녕하세요. 메듀플러스 운동부하 검사 강사 김효수입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저와 함께 운동부하 검사 과목을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본 강의에 앞서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준비했어요. 이 시간에는 교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 이론과 기출문제 푸는 방식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앞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먼저 제 소개 드릴게요. 저는 선수 트레이너 AT 그리고 일반인 퍼스널 트레이너 PT로 2007년부터 현장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듀플러스에서는 운동부하 검사 과목 교재를 만들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기시험을 잘 보고 합격하시면 또 실기 강의를 신청을 하시면 메듀플러스 실기 강의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규반 커리큘럼을 먼저 살펴볼까요? 자, 이론 강의를 2월, 3월까지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따라가시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 커리큘럼대로 지금 진행을 하셔서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론 강의. 다음 이론 강의를 토대로 예상 문제를 만든 게 있어요. 예상 문제 풀이를 들으면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도 중요하겠죠. 기출 패턴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기출까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예상 문제보다 조금 더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풀고 강의까지 들으시고, 마지막에 그동안 공부했던 거를 압축한 부분, 파이널 특강을 들으시고 문제까지 푸시면 완벽하게 준비가 되실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운동부하 검사에 대한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분들이 뭐 학부나 아니면 대학원 때 운동부하 검사라는 과목에 대해서 수업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학부 때 수업을 들었는데 사실 시험 위주로 공부를 해서 그거 자체가 기억에 남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한운동사협회나 이런 협회, 세미나 등을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교재, 특히 ACSM, 에디션, 번역본 등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아니면 아예 지금 지식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운동부하 검사 정규반 커리큘럼대로 공부를 하시면 운동부하 검사 과목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해요. 자, ACSM을 기반으로 나오는 과목들이 있죠. 이 운동부하 검사랑 또 운동 처방론, 건강체력 평가, 이 세 과목은 암기가 중요해요. 특히 운동부하 검사는 우리가 잘 나오는 부분을 제가 수업 시간에 짚어드릴 거예요. 제일 중요한 부분을 암기하면서 전체 흐름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을 암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암기라는 거에 좀 뭐 두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답답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해요. 암기만 하면은 문제가 술술 풀리는 그런 과목이에요. 네. 그래서 ACSM 에디션 번역본을 기반으로 해서 교재는 만들었고요. 거기에다가 2015년부터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거기에 나왔던 예문들을 첨가해서 교재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시험에 나올 부분들을 요약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적인 책의 내용을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텐데 왜 전체 책 내용을 다 강의하시냐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강의 내용 자체가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다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더 짚어드립니다. 교재 내용을 먼저 보실 거예요. 목차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운동부하 검사는 검사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알아야 하고 준비를 어떤 것을 해야 되고 검사 중간에 필요한 부분들이 무엇이고 또 검사 결과가 나오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일반분, 뭐 어린이, 노인부터 해서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특이사항이 있냐, 어떠한 검사 지침이 있냐 라는 것들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흐름대로 검사 전, 중, 후, 결과, 기타 까지 흐름대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목차는 준비되어 있고 시험 출제 기준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1강에서는 첫 번째 챕터에서는 운동부하 검사 무엇인지, 운동부하 검사 2에서는 그러니까 목적 3가지부터 공부를 해요. 운동부하 검사 말 그대로 운동을 시켜서 부하를 넣어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있는지 진단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또 심장 관련 수술이나 심근경색 등의 예후 평가, 그리고 기능적 능력 평가, 운동 처방의 자료를 쓰는 운동 처방
평가의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 목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 미국 심폐재활협회에서 제시하는 위험군 분류가 있어요. 얼마나 위험한지 낮은 것부터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까지 조목조목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심혈관 질환 위험 요인에 대해서 나열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준비로 넘어가요. 준비. 그래서 운동부하검사 지침일 절차에서는 운동부하검사를 위한 어떤 지침이 있는지, 또 동의서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참여자가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 형태와 방법에서는 네. 장비, 프로토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게 장비가 하나로만 하진 않죠. 물론 트레드밀도 쓰고 자전거 에르고미터 쓰고 스텝 검사, 또 필드 검사, 암 에르고미터, 그 장비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또 최대 운동부하 검사, 최대치까지 하는 최대 운동부하 검사, 아니면 어느 정도까지 하고 공식을 통해서 최대 산소 섭취량을 구하는 최대하 운동부하 검사, 그 두 검사의 특징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게 되고요. 프로토콜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자, 2번 챕터에서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공부하게 될 거고요. 다음 3장입니다. 검사의 수행 부분이에요. 운동부에서의 수행. 운동부하 검사의 측정 변이, 심박수, 혈압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다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절대적, 상대적 사항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 금기사항, 절대적, 상대적 중단 시점, 이거는 시험에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을 조목조목 암기만 하시면 문제 한두 문제 바로 맞추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근데 절대적 사항이라는 건 절대적 금기사항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에요. 검사를 하면 안 되는 사항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벗어나거나 안전해지면 검사를 시행해도 되는 거. 반대로 상대적인 사항은 어떤 사항이 내 몸에 어떤 사항이 위험하거나 아니면 효과가 대해서 두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운동 검사했을 때 위험보다는 이점이 있을 것 같다 했을 때 검사를 시행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 금기사항과 중단 시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운동검사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다음 심전도예요. 여러분들 심전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건강운동관리사 시험 수준에서는 심전도가 의학적인 수준까지 원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수준 내에서 교재 구성했어요. 그리고 따로 챕터를 하나 뺐습니다. 심전도는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심전도가 무엇인지, 심전도의 자극 전도계, 심전도의 전기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심전도 파형 하나하나 의미가 뭐고 규격이 뭐다, 그리고 심전도 용지에 관한 설명, 또 그것을 활용해서 심박수를 계산하는 법, 그 다음에 우리 심전도 파형이 있죠. 정상 파형이 어떻고 정상이 아닌 이상 파형, 부정맥 파형들은 어떤 것이 있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느냐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건강운동사, 운동관리사 시험 수준에 맞춰서 준비했으니까 잘 들으시면 되고요. 다음 운동부하 검사의 결과로 넘어가서 이제 결과를 해석하는 부분이에요. 해석하는 부분. 그래서 측정 변임, 심전도, 심박수, 혈압, 심근산소 요구량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요. 운동부하 검사의 응용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민감도와 특이도. 자, 민감도는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을 양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양성이 심장질환이 있다는 겁니다. 플러스. 음성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쓰는데 그건 심장질환이 없는 거, 정상을 의미해요. 그래서 특이도는 반대로 허혈성 심장질환이 없는 환자를 음성으로 할 수 있는 능력, 정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그리고 그에 관련된 양성, 또 음성, 예측치에 대해서
검사도 공부하게 되고요. 공식에 대해서도 외울 수 있도록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 듀크 노모그램에 대해서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 마지막 6장이에요. 6장은 대상자에 따른 운동부하 검사. 이 대상자가 뭐냐면 이 앞선 부분은 일반적인 검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대상자는 건강 집단, 어린이, 노인부터 해서 질환자 있죠. 심혈관 말초동맥 폐질환자, 또 대사성 심혈관 질환, 또 만성 질환, 건강 문제, 뇌관령 질환, 이런 질환자 분들은 일반적인 운동 검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고 어떤 검사 지침들이 있는지 조목조목 볼 거예요. 그래서 앞선 1장부터 6장까지 운동부하 검사의 흐름대로 공부하시도록 배치를 해놨습니다. 자, 교재 구성을 보셨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본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한번 훑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본강의 들어갔을 때 좀 더 집중이 잘 되실 거예요. 아예 안 보신 것보다 한번 훑어보신 내용들이 더 집중이 잘 되실 거고, 그 제일 중요한 거 복습입니다. 자, 암기가 중요한 과목, 또 흐름의 이해가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학습할수록 머리에 잘 들어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복습의 중요성을 강조해 드리면서 자, 이론 강의 맛보기 시간 들어갈게요. 자, 강의는 이건 우리 운동부하 형태에 대한 부분이에요. 형태. 그래서 필드 검사, 또 트레드밀, 자전거, 암 에르고미터를 제시했어요. 그게 스텝 검사까지 있어요. 그래서 운동검사의 형태는 검사의 목적과 선호도에 기반해서 선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연속적인 검사를 해줄 경우 운동검사 형태는 또 프로토콜은 검사를 통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는 거고요. 먼저 필드 검사 볼게요. 자, 필드 검사는 시험실 밖에서 하는 거, 필드에서 그 밖에서 실시하는 거고, 장점은 한 번에 다수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정리했고요. 비용이 저렴하다. 장비가 최소한이다. 그 대중적으로 적용 가능하고 재활 환경에서 시행할 수 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장점이 되고요. 자, 단점도 나오죠. 장점과 단점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점, 종료 기준이 없고 검사 중에 혈압과 심박수 측정할 수 없다. 움직이니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심폐체력 수준이 낮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최대 검사 유사하거나 최대 검사일 수 있으므로 좌식 생활 집단과 심혈관 및 근골격계 합병증이 위험 높은 집단에는 적합하지 않다. 자,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제가 줄치면 설명했어요. 필드 검사의 장점과 단점을 공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필드에 이어서 자, 트레드밀과 자전거 에르고미터 이어서 나오는데요. 이 부분들도 우리가 비교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시험에는 이 부분에서는 트레드밀과 자전거를 비교한 문제들이 몇 번 출제가 되었어요. 두 개를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트레드밀 미국에서 그 자전거 에르고미터는 유럽에서 사용되고, 트레드밀 전신 근육 참여로 최대 선수섭 체력을 측정할 수 있고, 강도 조절용이 속도와 경사도 조절 가능이죠. 이게 장점인데, 단점은 운반 어렵다, 또 등등 빠른 속도에 달리는 동안 혈압과 심전도 지표 측정이 까다롭다, 장비 가격이 비싸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반대죠. 이동이 용이하고, 그렇죠. 소음이 적고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다. 네. 반대 내용이다. 반대 내용. 상당히 비싸다는데 저렴하다 나오죠. 그리고 검사 중에 팔과 흉곽의 문제 적어 심전도 혈압 측정, 이건 용이하죠. 트레드밀은 까다롭다고 했는데 이런 점들을 비교해서 공부하시게 됩니다. 트레드밀 더 내용 보시면 안전을 위해 손잡이 필요하지만 손잡이 잡고 할 경우에는 대사량 측정의 정확도가 낮아지고 정형외과적 제한이나 이러한 증상이 있는 경우엔 방법을 피해야 된다. 다른 방법을 써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전거 에르고미터 내용 더 보시면 비만, 정형외과적 제한 등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겠죠. 트레드밀이 아닌 자전거로 시행할 수 있겠죠. 우리가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 자전거요. 평소에 타는. 네. 그래서 종종 근피로를 가져오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최선수업 치량의 과소 평가를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이 부분도 시험에 거론됐던 부분인데, 자, 자전거 탈 때 안정 높이 조절하고 각도 조절하고, 하지만 트레드밀에 비해서 최대 최고 산소흡 치량이 낮게 나타나겠죠. 5에서 20% 정도 낮게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에서 비교하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암 에르고미터, 또 스텝 검사까지 공부하게 돼요. 암 에르고미터는 상지 자전거예요. 상지 자전거. 앞선 건 하지 자전거. 그래서 내용 보시면 상체 운동을 이용한다는 거죠. 상지를 이용해서. 그래서 균형 감각에 문제가 있으면
팔을 쓰게 되죠. 팔이 유리하다. 그 절단이 됐거나 고도 비만자들 같은 경우에는 체중 지지나 하지 이용한 것들이 아니고 상지, 암 에르고미터가 고려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역시 트레드밀에 비해서는 당연히 20에서 30%가 최고 산소 섭취량이 낮게 측정이 되겠고요. 하체에 비해서 동원되는 근육량과 운동 초기 이용되는 운동량 수가 적습니다. 상지이기 때문에. 네, 운동부하면서의 형태에 대해서 이런 맛보기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심전도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심전도 제일 앞부분을 제가 한번 띄워놨어요. 네. 심장 사진이죠. 위가 심방, 심실, 그리고 우심방, 우심실, 좌심방, 좌심실입니다. 심장의 정기적 흐름은 우상에서 좌하로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심장은 스스로 미세한 전기를 일으켜서 이렇게 자극이 전달된다. 세포 사이로 전달이 된다. 그리고 심방과 심실 수축합니다. 심방을 수축해서 심실로 혈액을 보내고 또 심실 수축해서 폐동맥, 대동맥으로 가서 순환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정기적 자극 전도기의 과정인데요. 먼저 이 동방결절이라는 SA 노드 있어요. 시노에이트리알 노드. 그래서 동방결절이 하는 이 동방결절에서 자극이 시작이 돼요. 세포가 이제 분극, 마이너스랑 플러스 나눠져 있어요. 세포 안은 마이너스, 세포 밖은 플러스. 하지만 어떤 자극에 의해서 분극이 바뀌면서 탈분극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전기 자극이 시작이 되는데 자, 동방결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AV 노드로 이어집니다. AV 노드는 우리가 방실결절이라고 해요. 방실결절. 그래서 쭉 내려오면서 자, 히스 번들 그리고 좌우각, 우각, 좌각으로 나눠지고요. 그다음 밑에 퍼킨즈 섬유까지 전달되면서 심실 수축하게 된다. 이게 자극 전도 과정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심전도 어려워하지 마시고 강의 잘 들으시면 된다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띄워놨습니다. 다음은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거예요. 기출문제 몇 가지를 설명드릴 텐데 첫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보기에서 미국 심장협회가 제시하는 절대적 금기사항과 상대적 금기사항이 옳은 것만을 모두 나열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3장에서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절대적, 상대적. 왜 금기사항에서 나왔습니다. 절대적, 상대적 금기사항을 알고 있으면 암기한 상태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절대. 이거 절대. 이런 식으로. 네. 자, 급성 대동맥 박리. 혈관이 찢어져서 풍선처럼 그 부위가 부풀어 오르는 거. 절대적 금기사항이 되고요. 폐경색증. 자, 폐에 이제 딱딱하게 막힌 부분들. 자, 부분들로 인해서 혈류가 순환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돼서 네, 괴사가 오는 거. 그래서 절대적 사항으로 분류가 되고요. 다음 심부정맥 혈전증. 자, 하지 정맥의 혈전, 즉 피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전, 피떡이 하지 어느 부분에 생겨나서 네, 우심박, 폐동맥 거쳐서 네, 폐로 가서 폐색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래서 심각한 질환이기 때문에 절대적이 되고요. 조절되지 않는 빠른 심실 부정맥. 이건 심방 심실이 이어진 정기적 자극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의 변화가 일어나서 나타나는 부정맥입니다. 이건 상대적으로 분류가 돼요. 그 니은은 맞는 게 되고요. 기억은 아니었죠. 다음 디귿 보시면 활동성 심내막염. 심장 안쪽막의 염증입니다. 심장 내막은 근육을 덮고 있고요. 네. 그리고 혈액이 조직의 안과 밖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절대적이 되고요. 중증이거나 완전 심장 차단. 자, 심장에서 심실로 이어질 때 네, 그 자극전도에 문제가 생겨서 먼저 차단되는 걸 얘기하네요. 중증 차단되거나 이 사항은 상대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답. 디귿은 또 맞네요. 리을 확인하면 최근 뇌졸중이나 일과성 허혈 발작. 자, 뇌졸중, 뇌 혈류가 막혀서 뇌경색, 뇌출혈 일어나는 것을 통틀어서 의미해요. 일과성 허혈 발작은 증상은 뇌졸중에 비슷한데 일시적으로 뇌 혈류가 막히면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건 상대적입니다. 절대가 아니고. 다음 안전하고 적절한 검사를 제한하는 신체적 장애. 무조건 절대적으로 해당하는 사항이고요. 답은 니은과 디귿 해서 2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본강을 다 들으셨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지금은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산출한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는 자, 이 문제는 사실 2024년도 문제 중에 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돼서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형태가 좀 나왔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본 강의 잘 듣고 공식을 외우셨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1000명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운동부하 검사 민감도가 66%, 특이도가 84%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네. 양성 예측도와 음성 예측도는 공식이 있어요. 자, 먼저 양성 예측도는 Tn 나누기 Tn 플러스 Fn 곱하기 100. 이게 양성 예측도 공식이고요. 다 음성 예측도는 어떻게 쓸까요? TP 나누기 TP 플러스 FP. 우리가 공식에 대해서도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공식이에요. 그래서 수치를 대입하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먼저 보시면은 자, 양성은 플러스, 그러니까 질환이 있는 거예요. 친양성은 진짜로 심근형이 있다. 진짜로 양성이다. 근데 민감도는 양성을 양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양성 평가할 수 있는 거 1000명 중에 66%다. 1000명 중에 66%가 돼요. 네. 곱하기 그리고 가음성은 66%니까 네. 34%가 되겠죠. 네. 그리고 특이도는 반대로 허혈성 심장질이 아닌 사람을 음성으로 정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음성이 84%다. 83%. 이거는 16%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치를 1000명에서 구해서 이 공식에 대입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강의 시간 때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정확하게 하나씩 더 세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예시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이 공식 그리고 민감도, 특이도, 진양성, 가음성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합니다. 이거 5장에서 공부한 내용이에요.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미국 심폐지하협회와 협회 위험 분류 기준에 따른 보기의 사례에 해당하는 위험군은 1강에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 뭐 초고위험군이라는 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먼저 답이 아닌 걸 우리가 고르면 되고요. 내용 볼게요. 심혈관 중재 시술 이후 합병증이 없다. 여기서 공부하신 분들은 바로 저위험군으로 체크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돼요. 다음, 좌심실 박출률이 50%가 넘는다, 초과한다. 자, 좌심실 박출률은 심실 내에서 박출되는 혈액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네. 이완기 말 혈액량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분의 1 박출량 곱하기 100으로 구할 수 있는 거고요. 심실 내에서 박출되는 혈액의 효과 높으면 좋은 거다. 우리가 약어로 EF라고 씁니다. Ejection Fraction이에요. 좌심실 박출률. 자, 이게 50%가 넘는다. 50%가 넘는다. 그건 저위험군의 설명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게 또 하나 나왔어요. 저위험군 설명이. 그렇죠. 중위험군은 40에서 50%. 다음 고위험군은 40% 미만. 이 부분을 알고 있으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물론 다 본강의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환자가 운동부하 검사를 받았다. 다음 검사는 원활하게 진행되었으나 유산소 운동 능력 7.5 매추 수준에서 검사를 중단하였다. 이건 대사당량입니다. 대사당량. 그래서 신체 활동의 강도를 표현하는 수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안정시 상태에서는
1분당 킬로그램당 3.5ml의 산소가 필요하다라는 공식이 있고요. 그래서 매트가 높아질수록 운동 강도가 센 거겠죠. 그래서 7.5 매트 수준까지. 네. 이거는 저위험군에 해당합니다. 저위험군. 이것도 저위험군 설명이 다 나왔어요. 네. 고위험군은 5m 미만이 되고요. 네. 그래서 답은 1번. 여러분들이 본 강의를 잘 들으시면 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지금 세 문제 다 보셨는데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 공부를 하셨으면요. 자, 그리고 매주플러스의 강점 Q&A 시간이 있어요. 자, Q&A 게시판 잘 활용하셔서 자, 직접 소통한다는 느낌으로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지만 저하고 직접 1대1로 강의한다는 느낌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사소한 거라도 다 물어보세요. 그럼 제가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몰라도 되지 넘어가시면 계속 모르는 게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 이해하고 암기하실 수 있도록 조목조목 설명해 드릴 테니까 Q&A 게시판도 잘 활용해 주시고요. 자, 오리엔테이션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본 강의 시간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